오늘은 미적 범주, 미의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향전은 다 봤으니까 원래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밤마다 진도가 달라서 우리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3단원까지라고 했었는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뺀 22쪽, 프린트 22쪽, 그러니까 작품은 춘향전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적 범주 미의식인데 이게 어디 나왔었냐면은 여기 쭉 보면 좀 익숙한 단어 있지 않니? 뭐가 익숙해? 골개미 배웠던 거 기억이 날 거야. 자, 이 골개미를 포함한 것이 바로 미적 범주 미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문학 작품에서 미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념부터 한번 봐보자. 미의식이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는 문학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미의식이라는 거 전제로 깔아놓고 가도록 할게요. 정서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의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때 미의식의 미자가 이게 무슨 미자야? 아름다울 미자지? 아름다울 미자예요. 근데 이 미의식에서 미자는 꼭 아름다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치. 꼭 아름다운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정서적 모를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 미의식을 정리해놨는데 여기 정서적 기억 디귿 뭘까? 정서적 그쵸. 지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거를 적었을 거야. 정서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것. 자, 문학작품에서 정서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것을 우리는 미의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의식이란 모아모를 모두 포괄하여 라고 돼 있죠. 착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모두를 포괄하여 대상을 통해 예술적 안목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정서적 감동,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반드시 좋은 거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야. 악하고 추한 거에서도 우리가 어떤 정서적 감동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예컨대 이건 문학에 대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머니의 깊은 주름살 속에서도 인생을 그 살아온 고통의 시간에서의 그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밝은 거에서만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뭐 고통스러운 거, 악한 거, 추한 거에서도 우리가 어떤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미의식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 미적 범주, 미의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비장미부터 보도록 할게요. 뭔가 비장하다, 우리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 맨 위에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각각의 미의식을 대표하는 말들을 축약시켜서 놔둔 건데 한번 비장미부터 보도록 하자. 비장미에서는 자, 슬픔 속의 의지라고 되어 있지. 일단 슬픔이 있어야 돼. 비장미가 발생하려면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슬플 비자, 슬픔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웅장하고 씩씩할 장자이다. 그래서 비장미라고 하는 건데 자아가 외적 세계에 대해서 뭐를 느끼는 가운데 슬픔을 느끼는 가운데 얘들아, 여기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품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시 같은 경우에서는 화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아가 외적 세계에 대해서, 외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인물, 자아를 둘러싼 배경이 되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외적 현실을 우리가 외적 세계라고 합니다. 그 인물이 살아가고 있는 배경 현실. 근데 거기서 뭐를 느낀대?
그쵸? 슬픔을 느낀다 라고 돼 있지. 슬픔을 느끼는 가운데 그 속에서도 굴한다, 굴하지 않는다? 굴하지 않고 맞서는 씩씩하고 장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비장미를 느낀다 또는 작품이 비장미를 형성한다 라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배웠던 작품이에요. 춘향전에서 옥중에 갇힌 춘향이는 사랑을 위해서, 그치? 이몽룡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변사또와 맞서서 싸우게 된다. 이렇게 해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보면은 춘향이가 바로 이 자아가 되겠고, 춘향이를 둘러싼 외적 세계에서 슬픔을 갖게 하는 거는 어떤 그 변사또라는 악인이 바로 춘향이를 둘러싼 어떤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있겠지. 그 당시의 사회적 모순도 있긴 하고. 자, 이렇게 슬픔 속에서 춘향이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은 씩씩하고 장함이 있다. 여기에서 굴하지 않고 자기는 정절을 지키겠다라고 춘향이는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 바로 발생하는 것이 비장미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런 슬픔의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그 슬픔의 상황 속에서 웅장하고 씩씩하게 대하는 것. 여기서 슬픔 속에서 씩씩하고 장함이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비장미라고 부른다. 근데 얘들아, 이것도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슬픔 속에서 씩씩하게 대처해야지만 비장미가 아니라 그저 슬픔만이 지배적인 작품 역시 우리 비장미가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배웠던 골개미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골개미를 보면은 여유 있는 공격과 웃음의 세계라고 되어 있지. 비장미도 자아와 현실이 갈등이 있었어. 근데 골개미 역시 어떤지 봐봐. 대립이나 갈등 관계에 놓여 있지만 거기에서 막 슬픔을 느끼고 막 비장하게 웅장하고 씩씩하게 대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갈등 상황에서 극한으로 치닫진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대상이나 현실에 대해 아까로 보면은 변사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지. 만족스럽지 않은 대상이나 현실에 대해서 자아가 그 인물이 조롱하고 희롱한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야지 골개미가 유발이 되는 거야?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에 골개미가 형성이 된다. 즉 공격의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대상에 대해서 웃음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정서, 미감이 골개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아미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우아하다 라는 말도 자주 쓰잖아. 이때 근데 문학작품에서 말하는 우아미는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아와 세계가 조화를 이룬대. 자아와 세계가 뭐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네. 쌤이 아까 말했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얘기했지? 작품 속의 인물 혹은 시의 화자 아니면 소설의 서술자 등을 의미하고,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 인물, 화자, 서술자가 있으면은 그 인물, 화자, 서술자를 둘러싼 배경, 외적 현실을 세계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갈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자연 속에서, 이거는 고전 시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전 시가에서 아마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알 거야. 자, 한번 봐보도록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자연 속의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이다. 얘들아, 유유자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유가 있고 한가로워서 걱정이 없는 삶을 말해요. 여유 있고 한가로워서 걱정이 없는 삶. 그치?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내 상황이 너무 만족스러워. 이걸 우리가 조화를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뭐 하는 상황이라고? 만족하는 상태를 만날 때 우리는 문학작품 속에서 우아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이거 네 단어 아는 사람 있을까? 유유자적이랑 굉장히 함께 자주 나오는 말이야. 바로 안분지족.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를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를 잘 채워놓도록 하세요. 안분지족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안분지족을 주제로 하는 작품 역시 현대보다는 고전 시가에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분자가 네 분수를 알아라 할 때 그 분자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분수에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그 분수에 편안하고 만족할 줄 안다. 유유자적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안분지족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우아미는 우리 네 번째로 배울 숭고미와 더불어서 내면의 치열한 갈등의식을 보여줄까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까지 쌤이 이야기했던 거로 미뤄봤을 때 이거는 1초 만에 나와야 돼. 조화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치열한 갈등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체크를 해야겠죠. 자, 마지막 숭고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숭고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 숭고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은 엄숙하고 대상에 대해서 예찬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게. 예찬하는 것을 우리가 숭고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예찬의 대상이 되려면은 대립이나 갈등이 있을까? 아니지. 대립이나 갈등은 없겠지. 자, 봐보도록 할게. 자아가 대상에 무슨적 시선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설까? 무슨적 시선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자, 긍정적 시선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대상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쌤이 아까 숭고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글자 뭐라고 했지? 예찬의 태도를 드러낼 때 형성되는 미의식이다. 자아보다 어떤 인물을 둘러싼 세계, 그 대상이 절대 우위를 가지지만 자아와 대립 갈등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고 자아를 둘러싼 세계가 있어.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은 자아 입장에선 이게 뭐지 하고 슬픔을 느끼거나 아니면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씩씩하게 거기에 맞서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숭고미가 드러나는 작품에서는 자아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상에 대해서 숭배하고 예찬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야. 그러려면은 그 대상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인물이 절대적인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어야겠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신, 그 다음에 거대한 자연, 요런 거에 대해서는 자아랑 대립,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이 신이나 거대한 자연이라는 세계를 인정을 하고 숭배하고 예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예찬, 숭배할 때 빚어지는 미감, 미의식이 무슨 미다? 숭고미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오늘 지금 이 화면을 보지 말고 프린트를 보지 말고 이야기를 해봐. 우리가 배웠던 미의식, 문학 작품 속에서 미의식, 미적 범주 4가지는 뭐였지? 비, 장미, 그 다음에 우리가 춘향전에서 배웠던 골개미. 골개미 춘향전에서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또 배웠었어. 봉산탈춤에서 해악, 풍자랑 같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아미. 우아미는 자아와 세계가 뭐를 이루는 거?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치열한 갈등의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했던 게 숭고미였지. 숭고미는 대상에 대해서 이응치읓하는 태도를 보인다. 예찬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있으면은 꼭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